흔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위에서 상속세 신고해야 된다. 말은 들었는데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재산 좀 알아봤죠. 근데 어머니가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이 2억 원 있었던 거예요. 뭐지? 근데 몰라. 왜냐? 전 제 아버지가 지난달에 돈 얼마 썼는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근데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닌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원의 거액의 인출 금액이 있는데 그걸 소명을 못하면 이거는 안타깝지만 상속 재산에 얹어져요. 와, 나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일의 거액을 뽑으면 이제 결국 그게 이제 결국은 재산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소명이 안 돼버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든 소명하는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이제 케이스들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소명한 케이스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 어떤 종교 단체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현금을 줘야 너가 좋은 곳을 간다. 뭐야. 근데 막 300만씩 주셨어요. 막 이렇게 결국 그 받으신 분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소명을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주셨다. 진심이 좀 통한 케이스였고 이제 건강을 챙기시게 되잖아요. 이제 두 개 케이스가 뭐냐면 10만이랑 공진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거래할 때가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체된 내역이나 건넨 내역은 있는데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있어요. 이제 간병. 간병인. 간병인한테 돈을 든 거예요? 간병인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포착을 좀 피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금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사인이라도 받아가지고 좀 소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뭐 꼼꼼히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좀 자금을 쓰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상속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속의 세계가 뭐 한도 끝도 없네요. 아니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네. 요거는 사실은 방어적 기제로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좀 지식인데 80대 자산가분이 이제 슬하에 2명 있었어요, 자녀가. 근데 첫째 아들은 좀 게을렀고 둘째 아들은 좀 꼼꼼했어요. 첫째 아들이 결국 귀가 얇아요. 막 사기 잘 당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산 탕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째 분에게 이제 너가 우선 다 가져가서 차라리 첫째 힘들 때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둘째 분이 또 이런 분들 심성이 또 착해. 그래서 아니요, 같이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억씩 받고 상속세가 이제 40억이 나왔어요. 그럼 20억씩 내야 되겠죠.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내면은 나는 30억씩은 서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첫째 분이 상속세 내기 전에 이걸 받아서 땡겨 써버렸어요? 홀랑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상속세 낼 돈이 없구나. 50억을 다? 네, 본인 재산까지 날려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상속세 어떻게 해요? 이 20억이 둘째 아들한테 가겠죠. 왜냐?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까지는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둘째 분은 40억을 내니까 10억이 남는 거예요. 이건 좀 처참한 이제 너무 극단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상속 다툼이 펼쳐졌을 때 요런 케이스 좀 펼쳐져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현금성 자산은 웬만하면 공동계좌로 묶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다 같이 상속세를 내거나 취득세를 내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 상속 재산의 다툼은 그 재산에 대해서 뭐 내가 5가 아니라 난 6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세금은 이렇게 공동의 문제다. 그러니까 다투더라도 세금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속을 받기는커녕 빚만 떠안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속 포기 각서라기보다는 상속 포기에 대한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죠. 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좀 말씀드릴게, 상속 포기할 때 그 재산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 건드려버리면 몰래 써버린 꼴이 되잖아요. 상속 재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빚이 2억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중에 일부만 사용해도 사실 빚 2억 원을 함께 물려받아 버리는 케이스가 펼쳐지니까. 아니 근데 모르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그게- 말을 안 해서 그 돈에서 정말 받아서. 그걸 조심해야 되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아버지 걸 매각을 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생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아냈어요. 결국 다 재산을
원래 확보한 꼴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상속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상속인 중에 사촌 이내 반기 혈족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처음 뭐 거의 연락하는 분이 갑자기 이거 뭐냐 상속 포기 뭐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 포기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3개월 지나면 뭐 다른 방식이 있긴 하지만 빨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편해요. 꼭 잘 알아두셔야지만 혹시나 빚을 떠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네. 사실 저 찾아오시는 분은 솔직히 말하면 미리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난 절대 못 줘.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러신 분들도 있고 내 노후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뭐 증여를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속받는 분들 나이가 너무 나이대가 높으신데 생각보다 그쯤 되시면 되게 검소하세요. 뭐 자산가라고 막 엄청나게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요. 좋은 옷을 10년 동안 입어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 근데 반면에 지금 20, 30대들은 게임 스타트 자체를 못 해요. 뭔가 마중물이 없으면. 저는 마중물을 좀 주라고 정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마중물의 일환이지 않을까. 혼인이랑 출산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혼인신고일 전 2년, 후 2년 이내,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이 1억 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야. 혼인하고 이 출산하고 다 합쳐서 1억이라는 점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에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만 원이래요. 자금이? 네, 그러니까 결혼 평균 비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 1억 원, 신부 1억 원 받고 5천만 원씩 추가로 받으면 한 3억 원 정도 되니까 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 삶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해라. 그리고 혼인율이나 출산율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출발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부모님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앞으로 무조건 펼쳐지는구나 상속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미리 하라고. 네. 미리미리.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반드시 올 미래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효율적으로 좀 증여를 좀 설계를 하자. 미리미리 좀 받고 일정 부분 내더라도 이걸 좀 잘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상속 고지가 되는 건 좀 맞고 조금이나마 절세가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이제 부의 이전이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